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지금은 공공병원에서 운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뭐 덕분에 챌린지도 그렇고 이런 의료기관, 특히 공공의료기관 그리고 의료인, 의사, 간호사들에 대한 그런 뭐 사회에 이런 고마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다들 아시지만 정말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곳은 전국의 보건소죠. 또 저는 이제 도에서 이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조력하고 있는 일을 하는데 작년 2월부터요. 뭐 광역지자체보다는 시군구 현장이 얼마나 어렵게 이 시기를 헤쳐나가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그 홈케어, 정확하게는 이제 서지를 대비해서 가정 대기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까, 보호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건 2020년 3월이었습니다. 대구를 멀리서 보면서 같이 일했던 이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들이랑 고민을 했죠. 저런 서지라는 모습이 동성로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진인데요. 이런 서지라는 것이 팬데믹 위기의 본질이고 분명히 경기도에도 닥칠 텐데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을까, 이런 고민들을 작년 3월에 공보단 석박사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고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결국 사업은 조금 늦어서 8월에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는 오늘 발표하려는 자가치료는 아니고 가정대기자 관리 체계였죠. 결국은 어떤 지정된 격리병원이나 격리시설로 가는 것은 디폴트로 두고 그 전까지 대기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까, 어떻게 집에서 사망하지 않게 할까, 앰뷸런스 타기 전에 사망하지 않게 할까, 이 고민을 작년 3월에 정말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었죠.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확진자가 이제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병상이 4개 있다고 뭐 이렇게 그림으로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번호 순서대로 차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질 때 이제 갈 곳이 없고 뭐 이런 광정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이 작년 봄에 경기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단 사람들을 조금 홀딩시키고 좀 기다리게 하더라도 누가 더 우선순위인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앰뷸런스에 태우는 이런 방법들을 고민했고,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제 민원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응대하고 서비스하고 지지해서 해소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작년 3월에 경기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이제 5월, 6월에 예산을 편성받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런칭한 게 작년 8월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희 광역지자체가 생각한 서비스 대상은 누구냐, 둘이었는데 하나는 가정대기자, 그들에게는 건강에 따른 우선순위 배분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 뭐 신체적 건강들에 대한 비대면 상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공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객이 보건소였습니다. 서지가 일어나면 보건소 기능이 마비가 오는 게 분명히 예견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하를 경감시킬까? 그래야 광역지자체가 어떻게 하면 보건소의 이 상황에서 부담을 경감시킬까, 이 고민을 연구들이랑 정말 많이 했죠. 작년 여름에 이제 사무실을 열고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때 가정대기자가 생겼거든요. 경기도는 지금 생각하면 하루에 100명도 안 생기는데 가정대기자가 생긴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우습지만 당시엔 되게 또 진지하고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이때는 가정대기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위험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팀을 실제로 좀 해산했다가 12월 초에 다시 열었습니다.
이때 일했던 멤버들을 다시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게 해외 유입 환자 합치면 300명 넘고 이랬던 시절이 있죠. 그래서 12월 3일까지부터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가정대개자 경기도 많을 때 500명 이상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7일 이상 대기하신 분들도 꽤 많았고 혈액투석 날짜를 3일 지나서 가족들이 앰뷸런스를 집으로 부르고 이런 일들 분만 예정일이 5일 남았는데 집에서 2일, 3일 기다리던 일들 엄청 많았죠. 근데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을 운영하면서 경기도에선 당시에 가정대기자 중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주된 얘기는 이 무렵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청에서 지침을 아직 만들기 전이었는데 12월 말에 이제 지침이 나왔죠. 그래서 처음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가정에서 케어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제 3월 2일부터 2월에 준비를 해서 3월 2일부터 재택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요 논문은 앞에 얘기 드린 지난 12월에 서지를 그런 대기자 관리 시스템으로 해결해냈던 그 과정들을 논문으로 한번 발표했었고요. 공부단과 같이. 재택치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택치료는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1항에 의하여 금기 시되죠. 하지만 2항에 의하여 예를 허용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아직도 제1급 감염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도 제1급 감염병이니까 시설 격리를 해야 되고 예외 조항을 의사가 판단하면서 예외 조항으로 법을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청에서 만든 안내에서 되게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지침이란 표현도 안 넣고 안내에서 책임은 지자체가 지자 이런 의미 같은데 어쨌든 안내서가 있습니다. 지금 3판이 나왔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소아, 만이 12세 이하 무증상 경증, 그다음에 성인은 12세 이하 자녀나 혹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 이런 것이 이제 대상입니다. 경기도에 그리고 이제 이 지침상에서는 1일 2회 연락을 해야 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병의원이 지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 협력 체계나 응급이송 체계 이런 것들이 구축돼야 되는데 자가치료 키트를 배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의 경기도청의 질병정책과 역할이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는 키트를 이제 전달하거나 아니면 처방전을 원격으로 발행할 지역의 약국을 섭외하거나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 공식 조직의 역할이 일부 있고 보건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기 대민관리 역할이 있지만 업무의 한 8할, 9할 이상은 도의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전담 운영을 해서 이 업무의 한 8할, 9할 정도를 도청에서 특별히 조직된 새로운 팀이 맡아서 합니다. 즉 경기도 무슨 시 보건소에 사는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청에서 하고 보건건강국에 끼치는 부하도 거의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장들은 나중에 한번 이제 참고 자료를 보시고요. 오르가니제이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 저는 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사장님이 이런 일을 붙여주셔서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여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단장으로 있는 코로나19 긴급 대응단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는 아니고 민간인인데요. 병원장이니까 민간인인데 작년 2월부터 이제 도지사님 임명장을 받아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면서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합니다. 조력합니다. 브리핑도 제가 하고 이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제 의제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 이런 일이 필요하다. 의제화할 수 있는 이런 저에게 그런 정도의 권력이 있는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나 회의 체계를 운영한다거나 네트워킹하거나 이런 일을 주로 하지만 한 2가지 사업 정도는 직접 합니다. 이 홈케어랑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 교육 요 2가지 사업은 직접 계약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합니다. 어쨌든 저희 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맡아서 마치 아웃소싱 하듯 이렇게 사업을 맡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공식 체계랑 연결해 주는 건 이제 보건건강국에서 하죠. 또 그리고 이 의료 체계는 도 출자 기관인 경기도 의료원이 이제 협력을 해주는 이렇게 3자 협력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에 채용되어 있는 간호사들과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 즉 국립중앙의료원에 가 있는 중수본 사무실에 가 있는 병상 배정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나 뭐 공무원들하고는 작년 여름부터 계속 같이 일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미 한 팀처럼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31개 시군, 44개의 보건소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무실도 도청 신관 1층에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여기가 계단 올라가면 현관으로 들어와서 계단 올라가, 여기가 제대본이고 계단 올라가면 2층이 도지사님 방이라서 여기서 너무 크게 떠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콜센터처럼 구성되어 있고, 네, 그만큼 도에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공무원은 1명과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자체 광역지자체에 배치된 수습 사무관 15명 이제 이 일을 좀 저와 같이 하고 있고 관리자로서, 그 다음에 간호사는 많을 땐 12명, 12월에 그럴 때 많을 때 12명, 지금은 6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의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 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 분을 경기도 의료원과 협업 구조로 이게 짜두었습니다. 간호사 6명은 중대부분 파견 인력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넉넉히 산정하고 있고, 그 사무실은 2교대로 데이 이브닝 근무하고, 야간에는 순번을 정해서 콜대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상근하는 간호사가 데이 듀티가 한 번 전화하고 이브닝 듀티가 한 번 전화하고, 수시는 24시간 이제 착신 전환돼서 핸드폰으로 연결되도록 해놨고, 협력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이 요청할 시에 연결해 줄 때 가정에 있는 그런 아이들과 부모님과 비대면 진료를 하고 필요시 원격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뭐 톡방에서는 지금 진단되고 아직 병원 배정 안 된 사람들이 132명이다. 이런 걸 꼭 관리합니다. 노인만 남아있는 경우 이런 건 작년 12월 이후로 쭉 관리하고 있는 거고, 하룻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자가치료 중인 분이 지금 24명 있다. 오늘 3명 해제된다. 이번 톡이 올라오는 거고, 뭐 키트는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구조 자체가 보건소에 서비스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그 사무관께서 보건소랑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Q&A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2일 날 처음 개시해서 5월 27일 기준으로 누적 124명을 재택 치료를 했습니다. 87명이 재택 치료 해제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가 8건, 3건처럼 보이는데, 11건이 이제 생활치료센터랑 병원 이송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의학적인 이유로 이송된 건은 단 한 건, 111명 중에 단 한 건이었고, 나머지는 뭐 변이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뭐 111명 중에 64명 성인, 47명 소아이고, 의사들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이 정도 발생했는데 성인 소아 합쳐서 대체로 거의 다는 격리 해제 상담 정도로 필요했고, 나머지는 간호사들의 유선 전화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가 8건 정도, 111명을 1000 페이션트 데이 케어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경기도의 44개 보건소 중에서 25개 보건소가 이용했습니다. 보통 생치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비율이 15% 정도 됩니다. 이건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한데, 이 자가치료하면서는 1% 정도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렇게 거칠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군이 같지가 않고 이 대상군을 좀 더 엄격하게 잡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10%, 20%. 그래야 이 프로그램이 정말 의미가 더 있으니까요. 공동격리자가 안전할까? 이제 감염됨으로부터 제 생각은 당연히 더 안전하다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 그 연수원 방에 둘이 들어가는 것과 40평 아파트에 아이랑 같이 있는 것과 어떨 때 더 안전할지 뭐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원 데이터랑 비교해도 공동격리자의 양성 전환은 더 안전한 자료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병원 2인실에 가둬두면 훨씬 더 밀도가 높아질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해제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뭐 여러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니 그 부모들께서는 아이를 돌보는데 이것들이 편리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고, 이 저희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의 간호사들이 이제 처음에 첫날 전화할 때 이 프로그램의 얼개를 설명하고 이후 과정들을 설명했을 때에 대한 이해도 만족도가 뭐 88%, 간호사님들의 하루 2번씩 전화를 받는 간호사들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의 만족도가 92%. 대부분의 민원은 2번 전화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뭐 이런 거였고, 의사 선생님들의 비대면 진료의 만족도는 조금 낮지만 어쨌든 70% 정도 만족한다고 나왔고, 워낙 이용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적인 만족도도 96%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내가 편안한 집에서 별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있으면 좋다. 저 같아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이제 입사 시간 전화 상담이 이렇게 안전하게 있다는 것이 믿음이 갔다. 병원의 전문의들과 연결되는 것도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고, 이거 조금 무리한데 예측관을 얻기 위해서요. 생활치료센터를 하나 개소하고 한 달 운영하는데 경기도에서 대충 자료고 10억 정도 듭니다. 건물 임차료 다 뺀 거고 공무원, 군인, 협력 의료기관의 원 인건비 다 뺀 거죠. 10억 정도 드는데, 저희 사무실도 물론 뭐 도청에서 운영비 임대료 받지는 않으셨지만 한 간호사 운영하고 일단 3,6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실인원 198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고, 자가치료에서 뭐 이거 30이라고 이 날짜는 표현했지만 뭐 저희 인력 정도면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1인당 비용으로 하면은 뭐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재택치료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 사유,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주무관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또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미리 사전 설명회를 줌으로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고, 조사 시점이 조금 아픕니다. 네, 그 당시에는 보건소 44개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용해 봤다. 그래서 이용한 분들 대상으로만 좀 조사한 건데, 이 홈케어 전담팀한테 문의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궁금증들이 잘 해결되었는가,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파란색이 매우 긍정적인 거고요. 지금 하늘색이 다소 긍정적인 거고, 회색이 보통, 뭐 주황색이 다소 부정적인 것, 빨간색이 아주 부정적인 것, 이런 5점 척도입니다. 보건소의 업무 경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답한 경우가 46%, 꽤 줄어들었다, 뭐 다소 줄어들었다, 33% 정도 됩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 드시기엔 이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담팀을 광역지자체에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체계 속에서 시군구 보건소가 프로텍션 된다는 저희의 뭐 그런 주장입니다. 협력의사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고, 이 프로그램 전반적인 만족도도 75% 정도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보건소의 업무 경감이다라고 답하셨고,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 의사 처방 서비스까지 진행되는 것, 보건소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셨습니다. 지속 유지를 원한다는 경우가 뭐 8할 이상 됐고요. 보건소 주무관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어린이 환자 등의 정서적 지지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가 있으면 정말 큰 서지가 있을 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뭐 실제적인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해결책이 되겠다. 특히 이 조사 대상이 재택하고 있는 시민들을 관리하는 주무관이었는데, 만약에 앰뷸런스를 이송하는 직원한테 물었다면 뭐 매우 만족으로 다 동그라미 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송 부담을 굉장히 덜어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경기도에서 이걸 고민할 때 사실은 시군구에 설치하고 싶었습니다. 시군구에 숙제로 이렇게 뭐 페이퍼를 만들어서 드리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 그리고 광역지자체가 먼저 이걸 세팅을 하고 그것들의 시행착오도 다 겪은 다음에 리비전을 해서 혹시라도 필요할 때 이제 좀 같이 하자고 안내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군구에 설치되는 게 맞는 건 결국은 이 재택치료라는 건 많은 사람을 서비스하기 위한 아이디어인데, 그러려면 지역이사회랑 협업하고 이런 지역 거버넌스를 기초지자체 단위에 구성하는 게 사실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치료를 활용하지 않은 보건소에서는, 그러니까 즉 겪어보지 않고 답하신 이제 선생님들이죠. 근데 보건소 내 인력 부족이라고 이제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이랑 굉장히 다르죠. 이용하신 분들은 보건소에 부담을 많이 덜어줬다라고 답하고, 이용하지 않은 분들의 장벽은 이것이 보건소에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잖아요.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를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하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걱정이 재택치료하다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학적인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데, 사실 앞에서도 보셨듯이 오히려 이게 체계 안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확진자의 응급 상황 대처는 더 안전합니다. 뭐 생활치료센터보다 훨씬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원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근데 공동격리자, 다른 말로 하면 자가격리자죠. 이분들이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고생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거든요. 병원 목구에서. 근데 이거는 이 자가치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활치료센터 가 있더라도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확대 해석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설문조사 내용들은 뭐 아까 앞에 말씀에 좀 합했고,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뭐 국립중앙의료원도 초청하고 질병관리청도 뭐 이제 초청해서 같이 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제한점, 법제도적 안전장치, 특히 건강상담 간호사 계약직인데 협력병원 의사들 비대면으로 상담했는데 자가치료 대상인지 아닌지 그 기초욕조서 스캔한 톡 보고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는가, 이것이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고민이고, 뭐 사실 생활치료센터도 똑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 상담 이런 것들에 대한 부하들이라거나 심리적, 정신적 건강 지지 서비스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는 것들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니까 원조직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건 좋은데 대신 이렇게 소외되고 관심을 못 받고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적용 대상자가 질병청 안내서에서는 아직까지 소아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좀 3판, 4판 이미 나왔고 4판, 5판 나가면서는 건강한 성인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먼저 시범 사업처를 하고 싶은 준비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재택치료 체계가 필요한 이유가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이 2022년에는 원기능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전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모든 사람을 다 시설 격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상도 없는데 그 생활치료센터 연수원 2인실에서 트윈 침대에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랑 10일, 14일을 같이 생활하는 것, 한 화장실을 쓰면서 과연 꼭 정말 정당한가? 시민의 선택권이라는 점에서 사유할 필요는 없는가? 근데 이제 이런 선택권 같은 얘기를 하려면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선행돼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선택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테니까요. 뭐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치료, 안전하고 편리해야. 우리는 자꾸 안전에 이렇게 두꺼운 벽을 치고 있는데 컨비니언스란 측면도 이제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제 한 가족에서 한 명이 확진자가 되면 이분을 건강한 사람을 생치로 빼고 건강한 분, 그다음에 노인분 한 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집에 남아 있고 그러다 3일쯤 뒤에 이분이 확진되고 그럼 또 노출이 그 사이 이틀 더 되고 이분이 또 확진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 무한궤도를 도는 일들을 많이 겪어 보셨을 건데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하면 그리고 이 집이 좀 나눠서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임시격리 시설 이거는 뭐 의료 서비스가 필요 없으니까요. 임시격리 시설 제공을 더 늘리고 이 사람은 집에 있고 심하지 않으면 워낙에 의료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심하지 않으면 집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심하지 않으면 뭐 전화로 건강 상담하고 조금 증상이 이제 문제가 되면 외래를 오고 가능하면 자차로 대중교통만 이용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자차로 외래 진료를 하고 이 병원에서 전화 상담 서비스도 하고 같은 의사가 오면은 외래에서 경과도 확인해주고 만약에 고열이 나서 한 2박 3일 입원시키고 싶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평소 의료라는 게. 그 2박 3일 격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2박 3일 입원시켰다가 돌려보내고 남은 격리해진 집에서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전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한국의 K-방역은 최대 효과 아닙니까? 최대 효과. 굉장히 고비용 저율 최대 효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전방 압박하는 축구. 그러면 이제 최대 효과가 나긴 하는데 이제 90분 내내 이럴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이 홈케어라는 부분을 처음 상상할 땐 서지를 대비한 확대 가능성이었지만 국민들이 마스크를 너무 잘 써주셔서 또 정부와 뭐 시민들이 너무나 한 팀이 돼서 잘 방역을 해내서 이제 서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줄었죠.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위드 백신, 포스트 백신 시대에 좀 더 정상화된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데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